이제 북한도 예. 북한조차도 나서서. 그렇습니다. 뮤지컬의 사이언스의 신명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N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딱 열병식 분위기네요. 예. 커요. 예. 조선인민군 공군이군요. 이게 소속이. 미국 마크가 북한 마크로 이거 바뀐 거 말고 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자, 근래 화제가 된 북한의 신형 무기가 있습니다. 지난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무기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첨단 무인기와 닮아도 정말 너무 닮은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봐도 정말 이거 구별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네. 해도 너무하다. 예. 7월 27일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전승절이라고 그러고 이제 정지협정 체결 기념일이죠. 예, 70주년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평상시 항상 등장하는 게 열병식 때마다 등장하는 게 이제 화성 17, 18 뭐 네. 이런 이제 ICBM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특별할 만한 것들 소위 최초 공개가 이제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이비라고 불리는 이제 그러한 핵탄두 장착 후중 드론이 이제 첫수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우리 지금 전 MC가 정말 한탄에 맞지 않았던 이 판박이 예. 해도 너무 꼭 닮은 북한판 글로벌 호크와 리퍼였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판 리퍼죠. 원조기인데 리퍼가 트레일러에 트럭에 실려서 이제 나온 모습인데 꽤 큽니다. 이 뭐 트럭하고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북한판 글로벌 호크가 지금 행사장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호크라든지 리퍼는 사실은 영화라든지 뭐 이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흔하게 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쵸. 정말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솔직히 금형이 동이라고 그러나요? OEM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허락받아서 생산하는 거죠? 그 정도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똑같죠? 금형은 그 프라모델 용어인데요. 그런가요? 예, 근데 그 프라모델도 옛날에는 이제 그대로 뭐 외국 거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걸 연상시킬 정도로 비슷합니다. 예. 이게 그리고 명칭도 북한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글로버크 닮은 거를 샛별 사형, 리퍼 닮은 것을 샛별 구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어 제식 명칭이 글로벌크는 RQ4예요. 그리고 리퍼는 MQ9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4, 9도 이제 그대로 갖다가 붙여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표절도 양심 없는 표절은 오탈자까지 같이 표절하잖아요. 그냥 북박인가 하다 보는데 그건 아닐 테고 야 나도 할 수 있는 뭐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뭐 니네가 이거 뭐 표절 시비 뭐 하든 말든 우리는 뭐 상관없어 뭐 이런 걸까요? 일단 뭐 상관없기도 할 것 같고요. 근데 당일 기상 상황이 보니까 무인기를 띄우기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제 시위 비행을 이제 한 거를 보면은 신형 무인기의 우리 기술력을 좀 과시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게 나르는 거다 실제로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공격형 무인기 샛별 9의 경우에는 열병식에서 이제 비행을 감행한 한 대가 있었고 그리고 4대가 또 차량에 실려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대가 제작이 됐다. 그래서 양산을 할 수 있다. 좀 이런 걸 또 보여준 것 같고 또 별도 영상을 통해서 샛별 구형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양산도 할 수 있고 실제 개발이 우리가 이만큼 진척이 됐다는 걸 좀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외견은 정말 똑같은데 그럼 디테일하게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날개의 이제 그 세부적인 형태, 크기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항공 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효율적이니까 항공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북한의 샛별 시리즈는 굳이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이제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요 왼쪽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원판 글로벌 호크. 이거를 비교해 보시면 앞부분이라든지 엔진 이 공기 흡입구라든지 꼬리 날개라든지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튀어나온 거 이거 뭐 예. 돌고래라고 해야 되나 에이리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과 이런 거 그리고 똑같네요. 이제 특히 기수 앞부분에 이제 뭉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이제 장거리 통신용 대형 위성 안테나를 장비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통신 위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쓸모없는 물건을 네, 달아놓은 거죠. 네. 게임 개발 같은 거 할 때 네. 사실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면 윗분들 보고용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개발하고 보고한다는 게 아니라 아, 보고용으로 보고용으로. 개발한다. 근데 진짜 이거는 오히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 뭐라도 조금 개량을 한다거나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럴 바에는 그냥 똑같이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안 될 그런 예. 걱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는 그런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예. 예. 아, 그리고 또 우리도 글로벌 워크 이거 쓰지 않습니까? 쓰고 있죠. 우리 거하고도 똑같이 생겼고요, 당연히. 예. 사실은 이제 동체 새겨진 글자까지도 우리 공과하고 거의 예. 같고요. 만약에 한반도 상공에 두 개가 동시에 뜨면은 피하 식별이 안 된다. 근데 영화 보면 이렇게 막 그 상대편 군복 위장해서 입고 그런 목표는 아니겠죠? 이거 헷갈리게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게 설마?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는 낼 수 있는 상황이 예, 됐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북한의 신형 무인기인 샛별 9형 이거는 이제 리퍼를 리퍼, 흉내낸 예. 건데 역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샛별 9형은 그 미국 그 헬파이어하고 유사한 공대지 미사일 8발 그리고 GBU 30과하고 비슷한 활강 유도 폭탄 2발을 또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그 등 뒤에 보면 이 통신용 안테나가 이제 뒤쪽에 보이거든요. 북한 샛별 9형은 미국제 드론 같은 그런 첨단 통신 장비를 갖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테나 모양도 크기도 같이 만들었다는 걸 보면 역시 그 똑같이 만드는 게 그 되게 중요한 그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수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북한 무인기 막 그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분해해보고 그랬을 때는 이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때 뭐 조악하다고나 할까요? 막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었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파주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2017년에 발견된 건데 그때 이제 성주 사드 기지 찍고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진 게 이제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메모리 용량이 이제 64GB인 일본제 카메라를 이제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진 찍은 것도 우리가 이제 휴수에서 확인을 했고 근데 이 수준이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본제 DSLR 카메라예요. 소위 뭐 디카 수준 디카.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위협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이제 그런 성격의 그런 무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2014년 기준으로 보면 10년이 지난 뒤에 쉽게 얘기하면 장난감 수준의 무인기에서 이제는 미국 이제 세계 뭐 글로벌 호크나 리퍼나 세계 최정상급인데 물론 구체적인 그 성능은 아무래도 미국 거보다는 떨어지겠으나 어찌됐든 똑같은 그 형태로 만들어냈고 일단 날아다니고 미사일 쏘는 것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과거에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이제 진일보한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최정상 유황 베낄 거 짱을 베끼는 게 낫긴 한데, 근데 진짜 세계 최고의 무인기를 지금 갖다가 베낀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글로벌 호크는 뭐 장거리 전략 무인 정찰기죠.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정찰기인데, 그리고 이제 리퍼는 킬러 드론이라는 이제 공격기, 무인 공격기 이렇게 그렇죠. 이제 차이가 있고요. 글로벌 호크는 추력 1만 파운드의 롤스로이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32시간 이상 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항속 거리가 22,000km나 되고요. 32시간이니까 진짜. 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바퀴 거의 도는 거네요. 반 바퀴 도는 반 거죠. 바퀴. 네네. 길이는 14.5m에 날개 길이는 2배가 넘는 35m. 그리고 순항 속도는 시속 570km. 고성능 카메라로 고도 20km에서 30cm짜리 물체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DSLR 이런 거는 절대 할 수 없는. 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 대테러전 같은 이제 실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어 와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도 얻게 됐었고요. 900마력짜리 하니웰 터보 프롭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14시간에서 28시간 정도 채공할 수가 있고요. 길이 11m, 최대 속도 시속 480km, 항속 거리는 6,000km.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작고 좀 덜 멀리 날아가고 덜 떠 있다 뭐 이런 차이는 있죠. 7곳에 무장 장착대 최대 14발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비롯해서
제이담 합동 직격탄, 그리고 레이저 유도 폭탄,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글로벌워크하고 리퍼를 빼닮은 북한의 샛별 4형하고 9형은 역시 이제 높은 고도에서 작동하는 그런 기체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니까 과연 그 개발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성능은 정말 괜찮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북한처럼 뭐 미국 뭐 항공기, 또 미국의 무기를 그냥 베끼는 거는 뭐 드문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 복제, 짝퉁 하면 세계에서 어디를 제일 알아줍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 뭐 전투기부터 해서 무인기도 뭐 속된 말로 베낀 걸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란의 경우도 보면 이제 미국의 알크 117 센티넬이라고 이제 가오리 형태로 생긴 전형적인 스텔스기 형상의 그런 이제 무인기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베껴서 이제 샤이드 171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복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란의 이제 복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보통 원판보다 이제 크기를 줄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크게 크면 일단 엔진 출력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엔진입니다. 전투기도 그렇고 효율 좋은 대출력 엔진을 구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설계도를 해킹하더라도 원선생님 잘 아시지만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그 F-35를 해킹해서 젠 35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엔진 숫자도 다르고 좀 달라요. 근데 약간 외형이 100%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설계도를 받아서 하더라도 그대로 와서 똑같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내부의 모든 장비까지 카피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형은 비슷하더라도 내부에는 좀 다른 부품을 쓰거나 이런 이제 장비가 다른 걸 쓰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결과적으로 좀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북한의 이제 샛별 4형, 9형은 이런 통념을 그야말로 깨는 거죠. 같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기 개발의 상식을 벗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산 무인기와 동급인 엔진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나? 북한이 사실은 이 항공기용 엔진을 만들 그런 과학이나 공업 기반은 없거든요. 어떻게 구해왔는가 이게 가장 이제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개발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건 또 그쪽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엔진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KF-11 전투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엔진은 이제 미국제를 쓰는데요. 근데 무인기를 우리가 이제 몇 종을 개발했거나 지금 개발 중인데 이 무인기 경우도 엔진은 아직까지 국산을 못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난 6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우크라이나에서 터보제트 엔진 한 기를 구입한다는 이러한 게 이제 알려졌는데 모터 CC4의 AI-222 엔진인데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지만 국방과학 기술의 몇 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세계 탑클래스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엔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ICBM 엔진을 쓰고 있는 백두산 엔진의 모체도 RD-250이라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엔진이에요. 이제 엔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어서 이게 마음 먹는다고 원한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출 기회도 많고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의 이제 비협조가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부담 적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엔진을 이제 수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엔진을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지금 ADD하고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 기술 시범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일명 KUS-LW라고 하는데 LW는 로열 윙맨의 약자고요. 이 시제기에 우크라이나 제트 엔진을 장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인 전투기하고 이제 편대 비행을 하면서 유인 전투기 대신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정찰이나 공격을 하는 게 이 무인기의 목적인데. 그래서 KUS-LW 무인 편대기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역할을 지금 하려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공중전의 핵심 요소가 될 우리나라의 차세대 무인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종인데 이 KUS-LW하고 비슷한 크기의 무인 전투기가 트르키예의 바이락타르 크즐레마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계약을 맺고 AI-222 엔진을 구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기 강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türkiye는 이 나라도 엔진은 사실 다른 나라 것을 갖다가 쓰는 상황이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더 북한 신형 무인 엔진의 출처 진짜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 강국 중에 하나가 이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란 무인기가 러시아에 수출돼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하는데 뭐 자폭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란조차도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게 이제 무인기 엔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 북한이 워낙 이란하고 가까우니까 이란이 의심되는데 이란도 아니라면 어딜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선 샛별 4형의 경우는 체코제 L-39 훈련기에 이제 이브첸코 AI-25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떼다가 붙였을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요. 물론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고 그야말로 추정입니다. 그리고 샛별 9형에는 이제 북한이 몰래 밀수한 항공기 중에 뉴질랜드산의 P750 비행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PT-6A라는 엔진이 있어요. 이거를 떼다가 썼을 가능성 아니면 이와 출력이 비슷한 그 러시아 엔진인데 그게 이제 TVD-10B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 밀수했던지 뭐 그래서 다뤘을 가능성 등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이 정황상 보면 뭐 이란 빼면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밀수입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싱크로율은 100%인데요. 그 북한기와 미국기가 그런데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좀 회의적이죠. 그렇게 하면 똑같을 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무인기의 채공 시간을 좌우하는 그 성능 전반을 좌우하는 그 엔진만 봐도 지금 그런 것 같고 감시 정찰 능력을 좌우하는 그 전자 광학 카메라, 영상 레이더 이런 것들의 성능도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고요. 근거를 뽑자면 최근 북한이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해군이 이제 인양을 했잖아요, 이거를. 인양을 했더니 거기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설마 DSLR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고 게다가 지난 8월 24일에 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2차 발사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좀 핵심 센서나 장비 능력에 좀 의문이 있는데 또 북한이 위성 통신 능력이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위성 통신이 없으면은 장거리에 위치한 지상 중계소로 실시간 정보를 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북한판 글로벌워크가 전략적 차원이 아니고 미국처럼 그냥 전술적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또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근데 또 이거를 단순히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게 최소한 기술이 있어야지 뭘 모방을 하든가 이렇게 체계를 만들든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비행까지 실시한 걸 보면 절대 껍데기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무인기 분야에서 분명히 그 2014년과는 다른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죠. 성능을 뭐 오리지널을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마냥 이거 마음 놓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몇백 킬로만 돼도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 내에서 전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남북군 사업에 따라서 DMZ 중심으로 10에서 15km 이내에는 무인기 비행은 중단이 돼 있는데 북한이 이걸 어기고 DMZ 근처를 비행시키면서 예를 들어 한 50km 남쪽까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이제 서울 한 북방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방 지역의 우리 주요 시설에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카메라 성능이 이제 좀 지금보다는 향상이 돼야 이제 군사적 의미가 있겠지만 여간 이제 그런 면에서 정찰 감시용으로 쓸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유사시에 이제 산 위에 통신 중계기를 세우면 한 150에서 200km 정도까지 작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DMZ에서 200km면 대전 가까이까지 이제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유사시에 북한판 리퍼, 그러니까 샛별 구형을 내려보내서 거기서 대전차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 예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결코 우리가 이건 뭐 껍데기만 벗긴 거고 뭐 미국보다 성능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샛별 4형의 경우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 해상 감시용 정찰기로 사용할 가능성 같은 것도
이제 미국 사례를 볼 때 우려가 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북한판 글로벌 워크를 네. 해상 감시용이요? 이거 네. 해상 감시용은 또 뭐 어떻게 쓴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2019년 6월에 그 아라비아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MQ-4C 트리톤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MQ-4C네 이건 또. 네네. 요거는 미 공군의 글로벌 워크를 해상 작전용으로 개조한 겁니다. 아, 네이비가 붙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트리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네. 핵심 탐지 장비는 AN/ZPY-3 MFAS, 이거는 멀티 펑션 액티브 센서인데요. 이거 이제 능동 전자 주사식 해상 탐색 레이더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함정은 물론이고 어선 크기의 작은 배는 물론이고 잠수함 잔망경까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와, 잔망경이요. 또 360도 전방향 감시 기능도 있어서 한 번 작전할 때 최대 70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영역을 훑을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22만 제곱킬로미터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영역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리고 같이 장착된 이 MTS-B 전자 광학 추적 장비는 수십 킬로미터 밖의 함정의 모습이나 심지어 조난자 사람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AN/ZTL-Q1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통신 정파를 도청을 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신호 정보 수집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미 해군이 이렇게 이제 빵빵한 장비를 갖춘 트리톤을 띄워서 촘촘하게 해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걸 격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트리톤 잔해를 이란이 이제 인양을 했다는 거죠. 아주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겠지만 역설계를 이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북한하고 이란 간의 그 끈끈한 관계를 감안하면 그 데이터가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물론 추정입니다. 예. 그렇게 따져보면 이 북한의 샛별 사용은 어떻게 보면 트리톤의 이제 복제품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이제 추정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럼 이 샛별 사용을 뭐 소위 글로벌 워크처럼 쓸까요? 아니면 트리톤처럼 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김정은이 결정한 문제인데요. 해상 감시용 트리톤처럼 쓰지 않을까. 그게 더 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기습 도발을 좀 걱정을 해야 되니까 글로벌 워크 같이 이제 먼 거리의 지상 표적도 감시 추적할 수 있는 그 합성 개구 레이더를 가진 그런 지상 감시용 정찰기가 더 좀 중요합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상륙함 같은 이제 전략 자선이 한반도 인근에 이렇게 오는 거를 좀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샛별 사용을 트리톤처럼 해상용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그쪽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샛별 구형 말씀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샛별 구형은 아무튼 뭐 리퍼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리퍼가 그 결국은 이란 손에 들어간 그 사례가 있는데, 2019년하고 20년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예. 리퍼를 격추하는데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후티 반군하고 이란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죠. 이란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결국 그 리퍼 기술도 이제 확보한 거 아니냐. 이게 결국 북한으로 간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입니다. 지금 열병식에 이제 등장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무기 장착 파일런이라고 그러죠. 한쪽에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 헬파이어 닮은 미사일 2발씩 해서 4발이 달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밀 유도 폭탄이 이제 이쪽에 달려 있는 거고, 복합한 SDB라고 표현이 되는데, SDB라는 게 이제 스몰 디아미터 방, 소규모 폭탄으로 우리 전에 본격에서 다뤘었죠. 이게 이제 GPS 아이에서 유도되는 상당히 먼 거리 타격, 미국 거는 한 최대 11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보다는 뭐 짧겠죠. 짧은데 지금 무장도 그러니까 리퍼를 상당히 모방을 해서 지금 이제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헬파이어 이 닮은 미사일 밑에 이제 4발씩 8발이 총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란이 리퍼가 격추될 때 회수한 헬파이어를 모방해서 QAEM-114라는 그러한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헬파이어 복제품인데, 헬파이어 제식명이 AGM-114입니다. 예. 그러니까 114 숫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인가요? 요즘 그냥 대놓고 베끼기?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렇게 숫자 그냥 베껴서 하는 거를 북한도 이번에 따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도 됩니다. 북한이 뭐 이렇게 뭐 개발하는데 이란이 큰 놈을 주긴 줬나 보네요. 네. 근데 이란뿐만이 아니고 아, 또 있어요? 요즘 이제 공개되고 있는 전반적인 북한의 신무기들을 보고 있으면 네. 뭔가 반미 국가들의 그 협력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네. 또 북한의 그 대형 미사일 발사 차량 네.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다 중국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평양에 북중 합작 기업을 만들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차량 대량 생산을 지금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중 드론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방북을 했는데 두 나라 사이에 무기 거래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포병 전차, 탄약이 필요하잖아요. 탄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서 이제 얻어오고 대신에 이제 북한한테 현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상황상 현물, 무기 현물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협력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미국을 견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반미 군사 동맹이 사실 공고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 정찰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인 항공기 SR-71 블랙버드죠. 자, 마하3의 속도를 자랑하는 초고속기가 한 번 뜨기 위해서는 조종사, 엔지니어 등 수많은 관계자들이 하여튼 뭐 전날부터 집합해가지고 1분 1초를 다투며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는지 본방 야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기, 총탄보다 빠른 정찰기 SR-71 블랙버드. 고도 8만 피트 상공을 마하 3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탓에 그 어느 기체보다도 까다롭고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노력과 인력이 들어가는 SR-71 블랙버드의 비행 전 24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R-71 블랙버드의 비행 준비는 전날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기술자 4명과 감독관 1명으로 이루어진 항공 생리 안전팀이 배치되는데요. 이들은 비행복과 낙하산, 생명 유지 장비 등 조종사의 안전과 직결된 장비를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사소한 마모나 파열이 있으면 절대 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안 관찰뿐만 아니라 작동 시험까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죠. 특히 기술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점검하는 SR-71 조종사의 비행복은 조금 특별한데요.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만큼 극한의 상태를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여압복으로 제작하다 보니 우주복 같은 비행복이 탄생한 거죠. 중량 23kg에 달하는 이 비행복은 총 6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은 소방용 제복, 전기 작업복으로 활용되는 노맥스 섬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이 비행복을 통해 고고도에서도 100% 순수 산소 호흡을 하고 외부 기압이 떨어져 위험에 처할 때 내부에 있는 공기 주머니가 부풀어 올라 보호받게 됩니다. 때문에 비행복 점검은 기체 점검만큼이나 꼼꼼할 수밖에 없죠. 비행 당일 아침이 되면 기지는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전날 점검을 마친 낙하산, 생명유지장치, 통신장치 등이 SR-71에 탑재되고 탈의실로는 비행복이 배달됩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기술자들은 다시 모여 재점검에 나서는데요. 전날 비행복을 점검했던 기술자들은 안전장비를 점검했던 기술자들은 비행복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서로의 위치를 바꿔 이중 점검을 하기 위함이었죠. 전날부터 당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점검. 이렇게까지 대비하는 건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은 지표면 기압, 중력 가속도, 원지, 자신의 양발이 제공하는 속도에 최적화되어 진화되었습니다.
때문에 탑승하는 항공기의 속도와 고도가 높아질수록 인체는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특히 고도 8만 피트를 비행하는 SR-71에서 비상 탈출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영하 75도, 해발 고도 기압 10만 분의 1에 불과한 기압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맨몸으로 노출된다면 혈액 속 질소, 산소가 기체가 되는 감압증이 생기면서 몇 초 만에 피가 끓어 즉사하게 되죠. 때문에 SR-71에 탑승할 땐 그에 걸맞는 장비와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1966년 SR-71이 마하 3.1 속도에서 공중 분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파일럿이었던 빌 위버가 약 7만 6천 피트에서 사출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여압복과 낙하산이 모두 정상 작동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이 점검에 촌각을 다투고 있을 무렵 조종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식사를 하고 있네요. 장시간 비행하는 만큼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식사는 필수인데 그렇다고 성대하게 먹지 않고 간단하게 스테이크와 계란을 주로 먹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도 배설물이 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식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조종사는 탈의실로 이동하는데요. 100% 면으로 된 전신 속옷과 양말로 갈아입고 소변 수집 장비를 착용합니다. 임무 시간이 길면 비행 중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이후 혈압, 맥박, 체온, 전날 식사 메뉴,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측정합니다. 비행 중 또는 비행 후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용도였죠. 그 사이 한쪽에서는 조종사의 기호를 반영한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감, 치약 아니고 식량 맞습니다. 조종사는 고고도 상공에서 비행복과 헬멧을 벗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이 튜브 형태의 특수 식량입니다. 헬멧은 한 입구에 찔러 넣어 먹을 수 있도록 제작한 거죠. 기내식까지 준비가 되면 본격적으로 비행복 착용에 들어가는데요. 무게만 23kg에 달하기 때문에 2명의 기술자가 도와줘야 했죠. 비행복을 입고 나면 조끼 모양의 하네스를 착용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특수 비행화를 신고 헬멧을 쓰고 마지막으로 장갑까지 착용하면 준비 끝. 완벽하게 착장을 마친 조종사는 그대로 곧장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는데요. 기술자들은 양옆에부터 최종의 최종, 진짜 최종, 완전 최종, 찐 최종의 점검 시간을 갖습니다. 산소 공급, 환기, 안면 난방, 통신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서로 위치를 바꾸어 체크리스트를 낭독하며 연결 상태를 이중 점검하죠. 항공 생리안전 기술자들과 항공기 정비팀장의 OK 사인이 떨어지고 곧이어 이륙 허가가 나는데요. 비상 탈출 장치의 안전핀을 제거함과 동시에 조종사는 비로소 캐노피를 닫고 이륙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속과 고공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학의 갑옷을 선택해 입어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갑옷일지라도 철저한 점검을 해야 제 성능을 발휘하기 마련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한 조종사와 기술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SR-71이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방에서 했지만은 옛날에 그 프라모델로 SR-71을 만들 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질려서 못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유지보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닌가. 이거 진짜 너무 빡세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북한 신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우리는 또 어떤 준비,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제 9월 1일부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됐는데요. 네. 탐지, 감시, 타격, 전자전 이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전 지역을 정찰할 수 있는 소형 정찰용 무인기, 이건 좀 한 대에 몇 천만 원, 한 제가 듣기로는 한 3, 4천만 원 이내 정도의 나름 저가형 이런 무인기를 다수를 확보를 하고, 또 이제 스텔스 형상의 이제 소형 무인기도 또 이제 개발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에 북한 소행 무인기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때 그래서 당시 이제 수뇌부 지시로 해서 그러면 여차하면 똑같은 거 북한에 올려보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준비를 했고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북한 무인기 다시 내려온 다음에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북한 내려온 거에 뭐 한 대 내려오면 10배 이상 올려보내라. 근데 이제 그거하고 단순 비례보다 좀 세게 가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똑같은 무인기를 만들면 북한 입장에서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이제 박주랍니다. 그 소형 무인기 중에 파주에 떨어진 가오리 형태로 생긴 무인기 있었죠. 이제 그거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수를 언론부에 따라 한 100대 정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차하면 이제 북한 올려보내서 평양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공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군사적 긴장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함부로 까불지 말라.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가 더 피곤해진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양산이 결정이 됐는데 MUAV라고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이것도 이제 개발이 끝나서 2028년까지 9,600억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 방금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거는? 이건 뭐 한국형 리퍼라고 부르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KUSFS, 길이 13m, 전폭 25m, 전고 3m. 사실 뭐 꽤 큰 대형 무인기죠. 그러네요. 미국 리퍼보다 더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13km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 또 전자광학 장비, 합성 개구 레이더를 갖춰서 최대 100km 떨어진 지역을 정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서울 중심부에서 개성이나 이런 황해도 남부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KUSFS의 양산이 이루어지면 유도 무기 등을 장착한 공격형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이제 우리 공군이 운영 중인 글로벌 호크가 있으니까 KUSFS가 또 정찰 감시의 투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죠.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 아니 이란이 그 트리톤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글로벌 호크도 북한이 격추 이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SA-5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80년대 말 이후에 도입이 됐는데 최대 사거리가 한 250k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이게 DMZ 근처에서 쏘면 거의 우리나라 중부권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굳이 DMZ 근처까지 안 내려와도 웬만큼 수도권까지 일단 사정권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호크가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글로벌 호크는 스텔스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표적이에요. 웬만한 전투기 크기 아닙니까? 굉장히 둔중해요. 느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사일이 격추되기가 쉽죠. 또 특히 북한이 개발한 최신형 대공미사일 KN-06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판 S-300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100km 이상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또 그 구형 미사일에 비해서 이 기동성이 뛰어난 표적도 잡을 수 있고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글로벌 호크를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사시에 긴장고조시 작전한다면 일단 이달 미사일이 제거된 다음이거나 아니면 사정권 밖에서 일단 작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호크도 이제 자체적인 방어 수단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ALR 89라는 이제 자체 방어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 RWR 레이더 경보기, 그다음에 LWR 레이저 경보기, 전파 방해 장비, 그리고 ANALE 50 견인식 디코이 미끼 등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ANALE 50은 이제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미끼를 글로벌 호크로 오인하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최신 이제 방어 장비라고 해요. 트리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대공 미사일이 KN-06을 제외하고는 구닥다리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걱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거 큰 걱정하지 말란 말씀인지 잘 이거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무리 공군이 뭐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운영 중인 글로벌 호크가 4대인데 뭐 가동률도 낮고 좀 고장도 잦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고장이 나면은 국산 장비가 아니니까는 대응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리고 미국이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글로벌 호크 운영 중단을 밝히면서 사실 정비 부담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호크의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군의 정비 능력을 조기에 좀 획득을 하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아니 근데 미국이 글로벌 호크 운영 안 한다면 뭐 또 새로운 거 만들었나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 능력을 갖춘 이 무인기 수요가 늘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성이 또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공개한 무인기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모하비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인상적이죠? 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린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 실제 실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이러한 무기입니다. 예. 이제 이 샤크를 그린 건데 상어예요? 예, 상어인데 이 눈 보고 환한 둘리 같다.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인기가 생각보다 이착륙거리가 깁니다. 활주로가 좀 길어요?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 풀 옵션, 그러니까 뭐 페이로드, 뭐 연료라든지 페이로드를 최대로 했을 경우 뭐 한 2km 이상 이륙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테스트에 성공했는데 비포장부로 해서 이륙거리가 175m, 착륙거리가 100m. 비포장에서요? 비포장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짧은 거죠. 물론 이제 뭐 무장은 장착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대 뭐 1.6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16발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장하고 카메라라든지 SAR라고 불리는 영상 레이더라든지 지상 표적 지시기 그리고 신호정보, 시긴트라고 그러죠. 신호정보 수집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감시 정찰 임무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은 이제 450마력짜리고 최대 25시간 동안 채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걸 이제 무장 풀옵션을 갖추면 무장 거리는 이보다 이제 이착륙 거리는 아까 175m, 100m 얘기했는데 그보다 길어집니다. 뭐 400m 이상 이제 길게 필요한데 이제 가벼운 무장 또 페이로드를 갖출 경우는 미국 항모, 강수 363 이런 데서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무기죠. 역시 미국은 뭐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 능력을 갖춘 그런 무인기가 확실히 대세인가 보네요. 심지어 그 지난달에 이란도 성능이 더욱 강해진 신형 드론인 모하제르 10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건 뭐 모하비를 흉내낸 건 아니겠지만 또 이름도 또 우연히 이름이 좀 비슷한 느낌의 모하계열로 이거 기존에 이제 사실은 모하제르 이제 6이라는 6라는 걸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훨씬 이제 길어진 사거리 2,00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고요. 무장 탑재량은 2배가 향상이 돼서 300kg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도 지금 무인기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 경쟁 입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이 바이락타르의 그 유명한 기체인 TB2가 아니라 개량형인 TB2S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뭐 제어 가능 거리가 확대된 버전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지금 비대칭 전투에서 적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육해공 모두에다가 무인 항공 시스템을 조기 도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년 후에는 육상 자위대 1개, 해상 자위대 2개, 그리고 항공 자위대 1개의 다용도 무인 항공기 부대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런 포부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 국산 중고도 무인기의 무장형 개발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신형 무인기의 등장을 계기로 세계 무인기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I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군사적인 부분에서 AI는 눈에 안 띄거든요. 우리가 보는 건 다 이제 민간용들이 눈에 띄는 거지.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서 얼마나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사실은 북한의 AI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무기라든가 뭐 항속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AI 기술을 통해서 이 무인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이제 북한에 이번에 공개한 샛별 사형, 샛별 구형이
그 성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했다. 이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중고도 무인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R&D 시작된 게 2006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중고도 무인기 시장을 속된 말로 휩쓸고 있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보다 이 급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 무장 능력이라든지 항속거리 이런 게 뛰어난 거고, 먼저 사실은 개발을 시작한 건데 지금 튀르키예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네요. 이제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튀르키예보다 10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10년 뒤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절박감을 갖고 무인기 개발에 좀 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NSG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무인기는 아마 프라모델이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왜요? 밋밋해서 재미가 없어요. 너무 심플해서. 뭐 캐노피도 있고 안에 좀 조종석도 보이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 무인기 자체가 좀 그런 면에 보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날개 부처럼 떨어집니다.